자, 그래서 이 가격대를 한번 시기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지껏 설명한 부분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70년 초반까지는 석유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때는 세븐 시스터즈가 이제 석유 가격을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 그리고 두 번째가 1978년, 79년에 이제 호메이니가 이란을 이제 지배하면서 대사관 인질,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석유 가격이 무려 120불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러한 어마어마한 석유 폭등을 겪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석유 가격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제 정치학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석유 가격이 폭락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의 석유 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9.12 사태 이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죠.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역시 다시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또 다시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자,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잘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60년대, 그러니까 바쿠 의전이 원래 러시아 거였죠. 근데 바쿠 의전이 쇠퇴하면서 러시아가 석유 생산을 줄이고 거의 포기하고 주로 석탄을 가지고 이제 산업을 일으켰어요. 중공업 산업을 스탈린 이후에 석탄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는데 스탈린이 죽고 나서부터 서서히 다시 석유를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점점 가파르게 석유 생산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리고 중간에 굴곡이 있다가 다시 2000년대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야, 이것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러시아 석유 산업이 약간 그 굴곡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석유 가격 그래프와 겹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보신 대로 1970년, 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시점과 석유값이 폭등하는 시점과 러시아의 석유 생산이 급증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 말은 뭐예요? 70년대 내내 러시아는 석유 생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놀이패라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석유 파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시점에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석유에 취합니다. 이 나라가 석유에 취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스나 이 석유를 가지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굉장히 석유 의존적인 국가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문제를 발생합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러시아 석유의 생산량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파란 색깔, 흐리게 보이지만 파란색은 석유 가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80년 이후부터 석유 가격이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석유 생산량을 유지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러시아는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석유 생산을 줄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프간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79년의 마지막 날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끝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네. 아프간과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은 비슷한 운명을 겪게 돼요. 결국 미국도 그렇게 됐죠. 네, 그것처럼 아프간에서 지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아프간이 소련과 그렇게 맞짱을 떠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면에는 미국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죠. 네. 탈레반. 네, 당시에 탈레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간과 싸웠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아프간 전쟁에서 전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비를 메우기 위해서 러시아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석유를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국가의 경제가 폭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네.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소련이 해체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석유 산업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너무 많이 생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프간 전쟁이었고.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부터 다시 소련이 아니죠. 이때 러시아죠. 러시아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이라크 전쟁이죠. 이때도 사실은 아프간 전쟁이죠. 아프간 전쟁,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알카에다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벌이던 바로 그 시점에 그렇게 다시 천정부지로 유가가 치솟는 바로 그 시점에 러시아는 피치를 올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무너졌던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거를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 네. 그래서 미국 석유 산업이 이제 정부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석유를 생산하게 해달라. 그래서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셰일가스를 진흥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된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키운 역할을 한 장본인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아마 훗날 아직은 아니지만 아주 먼 훗날 오바마 대통령을 평가할 때 이 셰일가스를 진흥한 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오바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2013년에 셰일가스를 오바마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미국이 다시 석유를 생산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현재 석유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2000년대부터 계속 생산을 많이 했고 러시아가 부활하면서 2000년대부터 쭉 올라가서 2005년, 2006년 이라크 전쟁 당시는 단연 사우디와 러시아가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2013년부터 미국이 가파르게 셰일가스를 통해서 가파르게 석유 생산을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16년까지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현재는 석유 수출액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석유 산업에 좌우되는 그러한 국가가 지금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예요. 두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둘이 잘 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갑자기 자기들 목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넘어섰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을 쉽게 낮출 수가 없어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국가의 인기, 정치인의 인기가 그냥 석유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미국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상황,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석유까지 이제 1등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석유 치킨 게임, 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치킨 게임은 예정되어 있었다. 단지 시기일 뿐이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방식의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석유 산업의 흥망과 흥함과 망함, 흥망성쇠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 수급의 문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의 결론은 결국은 패권 문제와 직결이 돼요. 결국
사우디와 러시아는 힘을 합쳐서 자신의 나라들의 석유 산업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 이제 미국의 상황에서 봅시다. 과연 미국이 쉽게 이 치킨 게임에서 물러날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힘이 들어요. 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미국은 지금 현재 원탑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다극화로 가려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미국은 원탑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쉽사리 치킨 게임에서 물러날 거냐는 거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손해를 많이 보고 셰일가스 산업이 손해를 본다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돈을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거예요. 특히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그러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석유 산업을 지켜낼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버틴단 말이죠. 미국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시점까지 볼 때 결국은 감산을 합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시작은 사우디나 러시아, 푸틴이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압박이죠. 정치적인 압박입니다. 만약에 유가를 떨어뜨려서 셰일가스 기업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트럼프가 재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을 들 것이다. 이러한 계산으로 이 게임을 시작했겠지만은 어떤 대통령이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오바마가 말했듯이 민주당이었던 오바마도 역시 오바마가 셰일가스를 만든 장본이죠. 그 말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셰일가스 이미 어느 정도 세계 최고의 그 수출액을 자랑하고 이미 지금 찍은 그 미국의 석유 산업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석유 산업의 위기는 석유 산업 자체에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석유 산업의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이 게임이 끝나면 이 게임보다 더 큰 게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죠.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 경제를 우리가 말을 하고 하는데 그 진짜 그러한 그 움직임, 굉장히 거대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이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석유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석유 산업을 흔들므로써 전체 세계의 그 권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석유 산업은 결국은 글로벌 워밍으로부터 시작된 기후 변화 경제의 어떠한 그 악의 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거냐가 석유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석유 산업의 특수성, 석유의 정치적인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석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